황혼의 재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수십 년간 한국 경제계를 호령해온 거물급 기업인 김 회장의 저택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였지만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적막감으로 가득했고 그 넓은 집 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난 한 여인 40대의 간병인 은주. 과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운명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힌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회장을 처음 만난 건 그가 가벼운 감기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간병인으로 파견된 제가 그 거대한 저택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뒷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은주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그가 돌아본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와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산책을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회장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은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드렸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은주 씨가 있으니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김 회장은 용기를 내어 제게 고백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상황도 복잡하지만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황혼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김 회장이 제게 프러포즈를 하던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과연 제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었을까요? 재혼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날, 저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남 김준호는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정신을 차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재혼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재혼까지는. 딸 김영희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무덤에 어떤 면목으로 가세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장남의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요? 간병인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군요. 수연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는 제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나조차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냐?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연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30살 차이가 나는데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김 회장에게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재혼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자. 내가 가족들을 설득할게. 그의 굳은 의지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제게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라고 말하는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서서히 집안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사 관리였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여보, 집안 재정 관리도 제가 도와드릴까?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김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럼 고마워. 은주가 해줄 수 있다면 안심이야. 첫 번째 기회가 온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김 회장이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저는 그의 서재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 현황, 은행 예금 통장. 놀라운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았죠. 이 정도면 충분해. 며칠 후 저는 김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제 이름으로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 살림을 위해서요. 김 회장은 의심 없이 승낙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지겠어. 그렇게 제 명의의 첫 번째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수연이 이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통장을 본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언니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림하는 데 필요해서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주 씨가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해. 하지만 장남 준호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제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신뢰를 얻는 것, 가족들 사이의 균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씩 재산에 접근하는 것.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골프를 치던 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함께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3일간 중환자실에 머물던 김 회장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왔지만 저는 거의 24시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김 회장의 말에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김 회장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홀로 남게 되면 어떡하죠? 가족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잠든 김 회장은 물론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제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산은 제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김 회장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간병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흘러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무슨 얘기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병문안 올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봤고 간병 기록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그에게 은근히 유 원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겠어요. 혹시 유 원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으세요? 김 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는 안 써놨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정리해봐야겠군. 그 대화를 들은 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혹시 아버지께 유 원장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 적극적이시네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첫 번째 본격적인 갈등의 불씨가 지펴진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퇴원한 후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연은 저에 대한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주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장남 준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선택하신 분인데.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아버지는 사랑에 빠져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요. 결국 자식들은 은밀하게 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출신, 학력, 경력, 그리고 과거 인간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이혼 당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령차가 많이 나는 중년 남성과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하면서 역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제 직업 이력이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한 기간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돈이 많은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었다는 점이었죠.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본 수연은 분노했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었다고요. 준호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문제는 김 회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자식들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의심할 수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김 회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죽을 끓여드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며 밤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김 회장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이 제 과거를 캐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먼저 결정타를 날릴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에서 수연이 결국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는 이미 2번이나 결혼해서 남편들한테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이에요, 아버지.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었다고요. 수연은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를 김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이게 사실이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2번 결혼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나이 많은 부자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회장님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심? 그럼 왜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통장에 손을 댔어요? 왜 입원하시자마자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다른 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어? 아버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수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나는 은주를 믿는다. 너희들이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냐? 김 회장은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은주가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은주뿐이야. 너희들은 평상시엔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때만 나타나서 참견하는 거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 솔직히 말해봐.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아니야,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진짜 누구 편인지 말이야. 결국 그날 가족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집을 나갔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김 회장만이 남은 식당에서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가족들이 너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야.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저 은주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 회장이 잠든 후 저는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대한건설 김만수 회장, 부실공사 의혹으로 수사받아 하늘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12명. 발생 김만수 회장, 법정 최고형 선고받아도. 2년 만에 가석방.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 본명은 박은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은주였고 하늘아파트 203동 1502호에 살았던 이철수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제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겨우 10살이던 남동생까지. 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김만수, 지금의 김 회장이 운영하던 대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였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는 2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곧바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준 배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2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김 회장 곁으로 다가가서 그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는 것.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회장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줄게. 사실 저는 하늘아파트 사고의 생존자예요. 김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늘아파트.
그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뭐라고? 네, 맞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죽었어요. 김 회장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이제 내 차례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겠어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재산, 그리고 당신의 행복까지. 김 회장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아니, 그때 그 일은.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저는 20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과정에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내 마음은 뭐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와 사랑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야.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재산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김 회장은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은주 때문이야. 아버지께 무슨 말을 했을 거야. 그 사이 저는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정신적 충격을 이용해 더 많은 재산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런 상황에서 재정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할게요. 당신은 건강만 챙기세요. 김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준석에게는 형님이 아버지 재산에 대해 혼자서만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귀띔했고, 셋째 딸 영희에게는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상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준호를 찾아와 따졌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 관리를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은주 누나가 그러는데. 형제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 걱정보다 돈 걱정이 더 크지? 영희야, 오해야. 왜? 그럼 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데 상속 이야기만 하고 있어?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동안 저는 김 회장의 신뢰를 독차지했습니다. 여보, 가족들이 당신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나보다는 돈이 더 걱정인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저라도 곁에 있잖아요. 제 위로를 받으며 김 회장은 점점 저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저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가족들과는 더욱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내가 누구를 진짜 믿어야 하는지 알겠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당신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만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 곁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재산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고 가족들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복수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유 원장을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고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저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 원장을 꺼내어 개봉했습니다. 고 김만수 회장의 유 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고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어젯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 원장은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순간 신뢰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죽었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어쨌든 유 원장이 공개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 20년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유 원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부동산.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주식과 예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상의 모든 재산을 나의 아내 박은주에게 남긴다. 순간 신뢰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전 재산을 다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단 박은주는 본명이 이은주이며 하늘아파트 사고의 피해자임을 안다. 이 재산은 그때 내가 지지 못한 책임에 대한 보상이다. 나의 자식들에게는 각각 10억 원씩을 남긴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제 정체를 알고도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하늘아파트 사고라고? 그게 뭐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하늘아파트 붕괴 사고 12명의 사망자, 그 중에는 이은주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김 회장이 운영하던 대한건설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는 것. 모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수연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구나. 이 악독한 여자.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춘 후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회장님을. 그분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유 원장에는 마지막 문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주야,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랑이 생겨났고 김 회장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 원장 공개 후 김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절규했고 특히 수연은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20년을 준비해서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거구나. 당신은 악마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 원장은 유효했고 재산은 합법적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차갑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저는 홀로 관 앞에 서서 김 회장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그 거대한 저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었지만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사용인들도 하나둘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저는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제 옛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김 회장의 서재에 앉아 그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네가 나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꿈꿔온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까지.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의 자식들을 불러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수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요? 계획대로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준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빈 저택의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가졌지만 가족은 잃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의 복수가 끝났지만 남은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은 모두 잃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치른 복수의 진정한 대가였습니다. 과연 이 복수는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황혼의 재혼의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랑과 복수, 돈과 가족이 얽힌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